자, 이번 시간 삼국경쟁 두 번째 시간이죠. 페이지 59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5세기까지 우리가 전개를 했고, 자, 이제 일단 삼국경쟁 6세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칠판이 그려져 있죠. 뭐 볼 때마다 행복해요. 자, 이제 거기에서 보면 백제하고 신라입니다. 고구려가 빠져 있어요. 고구려는 그 아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고구려 부여를 복속하고요.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고구려는 이제 조금 밀려나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엄청나게 이제 싸우게 되는데, 자, 이유는 요런 상황입니다. 자, 6세기 정도가 되면요. 일단 장수왕 이후에요. 중국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동네 방어하기도 벅차요. 게다가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열심히 나제 동맹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계속 버텨. 그러니까 소모전만 계속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요. 조금 있다가 중국은 7세기 정도 들어가면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 예고 상태가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북쪽에 이제 변방을 수비하기, 국경 지역을 수비하기 정신없고, 그리고 조금씩 가면서 고구려는 내분이 생겨요. 그래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다툼 왕권 떨어지지요. 뭐 그러면서 이 형세가 이렇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백제하고 신라가 열심히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 아닌 평화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동맹이 체결됐고, 고구려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제는 백제대로 체제 정비를 하고, 신라는 신라대로 아직도 마립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정비,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그렇죠? 동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백제의 문화를 많이 수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와 고구려, 예전에 이제 4세기 때 고구려의 문화 수용, 그리고 백제 5세기 이후에 문화 수용을 하면서 신라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6세기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요, 고구려에 대한 내용은 잠시 빌어두고요. 백제와 신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요 내용이 이제 6세기 이후의 상황이 이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동성왕까지 했어요. 백제 동성왕까지 공부를 했고요. 신라는 우리가 소지왕까지, 그렇죠? 소지마립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체결해서 나제 동맹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들어오면서 이 무령왕이 등장을 해요. 무령왕. 무령왕은 익숙하지요. 무령왕릉. 그래서 무령왕릉 때문에 무령왕하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왕인데,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보면 산이에요, 산. 실제로 1970년대 발견이 됐던 무령왕릉, 왕의 무덤이었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그냥 동네 뒷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컸고,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문이 나와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것이 무덤이었더라. 그것이 이제 무령왕릉이었고,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벽돌 무덤이라는 것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통 무덤 양식과는 거리가 있었던 무덤이에요. 당시에 중국 역사에 보면 동시간대에 중국의 왕릉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벽돌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령왕이라고 하면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왕이었구나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무령왕은 일단 그렇게 왕릉이 컸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왕권이 어느 정도 강대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웅진성 시대였단 말이죠. 웅진성 시대는 왕권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이 무령왕 다음 왕이요, 성왕인데요. 성왕은 사비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면서 조금 이따 신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는데,
고구려를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무령왕은 웅진성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 지금 보면 백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백제 다음 왕이 고구려를 쳐가지고 고구려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라고 하면 왕권이 엄청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무령왕은 웅진성 시대 마지막 왕으로서 왕권을 탄탄하게 하고 넘겨줬던 왕이 무령왕이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래서 무령왕 하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합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냐라는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 지방에 22개의 그 특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시 2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22담로라고 합니다. 22담로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내 측근 가족을 파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지, 그래서 왕족을 파견하면 지방의 힘이 중앙으로 모이겠죠. 중앙 집권화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었고, 그리고 중국 남조, 당시에 남조와 교류를 했었는데 남조 중에서도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디에서? 방금도 언급했던 무령왕릉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라를 한번 볼까요? 신라는 엄청나게 지금 바빠요. 왜냐면 지금 백제하고 동맹관계였잖아요. 근데 백제하고 봤더니 백제는요, 왕이 있고 이 왕권이 거의 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무령왕이나 이 다음 성왕 보면 왕권이 거의 전제화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부럽죠. 신라 입장에서 엄청 부럽잖아. 이걸 봤더니 얘들은 3세기 때부터 벌써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걸 보고 야, 우리도 왕권 강화하면서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립간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다음 왕이 지증왕이에요. 분명히 이 소집 마립간이었잖아요. 마립간에서 왕호가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증왕은 일단 사로국이었던 나라의 이름을 신라라고 이름을 고치고요. 그리고 마립간에서 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왕호를 쓰게 되는데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6세기 지증왕 때 신라와 왕의 호칭을 썼다라는 것. 그리고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우산국이라고 하면 울릉도의 당시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벌써 독도, 6세기 지증왕 때 독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이때 보냈던 장군 이름이 또 이사부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또 복속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면에서도 우경을 실시하면서 그 소를 이용한 농사지요. 소를 이용한 농사를 시행하면서 경제를 또 발전을 시켰던 왕이 또 지증왕이고, 그리고 동시전은요, 시장 있죠.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걸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번성했다라는 것도 또 알 수 있는 거죠. 동시전을 설치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증왕 하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다음 왕이 또 법흥왕인데, 이름에서 법이 흥했다라고 이름이 벌써 나왔죠. 법흥왕. 자, 이름이 또 불교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는데요. 불교도 공인하고, 그리고 또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부라고 하면 군사기관 같죠? 맞아요. 그래서 병부를 설치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를 만든 거예요. 국방부를 만들어서 자신이 통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권도 왕이 직접 행사를 했다라는 거고, 법이 흥했다라는 것은 율령을 반포했다. 라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름에 벌써.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7관등제를 정비합니다. 17관등. 그래서 17급 공무원까지 만든 것이 이제 법흥왕이고요. 이 17관등이라는 건 이제 골품제와도 꼭 관계가 있는 거죠. 골품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연호도 사용했는데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급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요. 패스하고, 그리고 이 가야, 금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 금관가야는 그 몰락했잖아요. 그렇죠? 쇠퇴기를 거쳐서 거의 몰락기에 거쳤는데
이때 금관가야가 이제 법흥왕에게 귀예요. 그래서 이제 금관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또 법흥왕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은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내용, 요거를 설명 안 드렸구나. 이 다음 왕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 불교를 공인하는데, 이 신라라는 나라는요, 불교가 한참 뒤에 오잖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토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착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라는 것은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 이거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돼서 엄청나게 신라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게 불교입니다. 그때 이제 이차돈이 왕을 만나서요, 법흥왕에게 자, 이런 그 내용 불교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왕권도 탄탄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법흥왕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신하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법흥왕이 또 몰렸어요. 수세에 몰려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일은 내가 꾸몄다 이렇게 되면서 이차동이 부상되게 되면서 신하들이 이를 체포하고 그 사이비 종교 교주는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체포해서 그 목을 댕강 치는데 목 치기 전에 얘기합니다. 야, 죽기 전에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이차돈이 얘기하죠. 내가 만약 죽거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부처님이 노한 거니까 이 부처님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당신들은 그걸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교를 공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 다 했어. 다 했다. 죽어 그러면 땅 칩니다. 그때 이제 몸에서 분리가 된 목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피가 솟구치는데요. 피가 빨개야 되는데 그 흰색 피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솟구치고 그리고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와, 이게 뭐야? 근데 꽃비가 내려요. 꽃이 내리는 거고 그리고 그 목을 칠 때 지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진이 쿵 이렇게 하면서 꽃비 내리고 피가 야, 이런 기이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육각면체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진 이것이 이제 그 이차돈의 순교비인데 이차돈 순교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몇 번 나오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무령왕 이후에 백제에는 성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왕, 6세기 성왕. 자, 이 신라에는요 법흥왕 이후에 그 유명한 진흥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이 등장을 했을 때 이때도 물론 낮의 동맹 기간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성왕과 진흥왕 이거 좀 주실게요. 자, 성왕과 흥분을 냈어 지금 중요한 내용 하니까. 자, 성왕과 진흥왕인데요. 엄청 중요하고 시험 잘 나옵니다. 백제 성왕 진흥왕. 그럼 백제부터 볼게요. 백제 무령왕이 시대가 끝나고 성왕이 등극을 했는데 성왕 때 되면 이 어느 정도의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다 보니까 성왕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웅진성 이거 의미 너무 안 좋단 말이죠. 기억이 안 좋은 나라, 기억이 안 좋은 수도. 자, 천도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성으로 천도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비성이 부여, 충남에 있죠. 부여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 국호를 고쳐요. 남부여로 고칩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백제에서 이제 남부여.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는 거죠. 누구? 고구려. 고구려가 고구려는 부여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네 애비다 라는 거죠. 근데 애비가 아들을 쳐? 이런 배은 만덕함. 그렇죠? 내가 이 질서를 바로잡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는 남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을 이제 오부 오방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22부에 실무관청을 설치합니다. 요것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많이 헷갈리시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22담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22담론은
도시예요, 도시. 22부는 행정 조직, 부서 22개 만들고, 지금을 따지면 환경부, 국방부, 뭐 행정부 이런 것처럼 쫙 22개 만들어 놓은 거죠. 쫙. 왕권의 강대함을 또 나타내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체제 정비를 하고 중국과 교류를 계속 하고요. 자, 진흥왕은요, 등장하자마자 화랑도, 청소년 집단 있지요? 이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예전엔 청소년 집단이 떠돌아다니는, 얼핏 보면 뭐 술 마시고 막 놀고 뭐 이상한 뭐 낭인 같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공인을 시켰어요. 화랑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회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들이 모여서 무리지어서 산과 강과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일종의 겉에서 볼 때는 유흥을 즐겼던 그런 모임인데 무예도 하고 공부도 같이 했던 그 집단입니다. 이것이 화랑도고, 그리고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는 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고 화랑도를 공인합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면요. 봐보세요. 백제도 지금 갑자기 왕권이 탄탄해졌어요. 신라도 어떻습니까? 신라 지금 보면 왕 막 하면서 국가다운 면모를 다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공인. 그래서 청소년들을 거의 뭐 군인화 시켜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왕과 진흥왕이 이제 때가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국가의 원수를 처단하러 가자. 고구려를 공격하자라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일단 이것을 지울게요. 자, 이제 성왕과 진흥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고구려는 지금 정신 한 개도 없죠. 왜요? 고구려는 지금 내부 분열과 함께 그 국제 정세에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견제해야지, 아래 두 나라도 견제해야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는데요. 쭉 올라가 버립니다. 자, 쭉 올라가서 요렇게, 그래서 고구려가 공격한다고 해서 같이 싸워봤는데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제 약해져 버린 거죠. 벌써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백제와 신라는 아주 신이 났어요. 예전 영토보다 더 넓어졌고, 신라는 이게 뭔 일이야 이만했었는데 확 넓어졌죠. 와, 백제는 신났죠. 신라는 화가 났죠. 왜요? 같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는 먹은 게 다 산이에요. 태백산맥. 이런 말도 안 돼. 얘들은 평야지대 다 먹고 있고,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잘못한 건데 진흥왕이, 자,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자, 백제를 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제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겠죠. 이 무방비 상태에서 계속 두드러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여기에 그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을 다 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거기다가 신라가 막 공격하니까 야, 니들 왜 그래? 그만해! 라고 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야. 어디까지? 백제 수도가 지금 어디죠? 사비성이죠. 사비성까지 근처까지 진격을 해버렸어요. 이거 함락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이거 안 되겠어요. 막 내려버렸어요. 이때 진흥왕은 잘 됐다. 자, 이제 예상대로 가자. 그러면서 여기를 공격해서 이 땅을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백제는 더욱더 작아져 버렸죠. 그리고 신라는 이 여세를 몰아서요, 위로 쳐버립니다. 자, 이제 윗동네도 다시 치자. 그러면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요. 영토가 엄청나게 커지죠.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라의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 신라의 전성기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제는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공격을 하자. 그래서 성왕이 목숨 걸고 이놈 자식을 지금 배신을 때려, 그러면서 정의는 살아있다 그러고 공격을 퍼붓는데요. 진흥왕이 성왕과 이 1대1 맞짱을 뜨게 되는데 그것이 관산성입니다. 이 관산성에서 누가 이기죠? 진흥왕이 승리해요. 그리고 성왕이 전사합니다. 전사라는 것은 전쟁하다가 져버렸고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는 아주 그냥 침울해지고, 고구려는 뭐 이거 보고 아주 놀고들 있다 이렇게 되고, 신라는 그냥 기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한강을 점령을 했잖아요. 이 신라가 한강을 점령하는 사이 이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교통로가 확보되고, 신라는 경제적으로도 급부상을 해버리는 강한 나라로 변하는 것이 신라 진흥왕 때예요. 자,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자, 59쪽인데요.
동그라미 2번 백제입니다. 기억번의 무령왕.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뭡니까? 수도에 지방을 만들어 놓고 지방에 도시를 22개를 만들어 놓고 왕족을 파견했다. 왕권 강화다라는 것. 중국 양나라와 교류를 했다. 이것은 무령왕릉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하게 했었고요. 니은번의 성왕 때 보시면 사비로 천도를 했죠. 그래서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을 한 다음에 국위를 치게 되죠. 5번 그 아래 보면 22부의 실무관청을 정비했다고 그랬어요. 22개 그 부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했다. 중국 남주와 교류를 했었고 일본의 노리사치계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문화편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시고요. 나제 동맹이 깨졌죠. 자, 그래서 백제는요 아주 불쌍하죠. 이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 성왕은 그 고구려를 공격해서 이 한강을 회복을 해요. 그렇죠? 일시회복이에요. 그래서 일시라는 표현을 쓰고 일시회복을 했다가 다시 뺏겼어요. 누구한테? 신라 진흥왕에게 뺏겼고, 그래서 결국에는 관산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패배하면서 전사당하는 것이 성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의자왕인데 조금 이따 의자왕이 등장을 하면서 의자왕 하면 백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맞아요. 이 의자왕 하면 또 삼천궁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술 마시고 여자 탐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의자왕은 세자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에서 통틀어준 세자 생활을 가장 오래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세자를 오래 했다 보니까 세자가 왕이 됐을 때 뭐 왕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튼튼하게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닦아놓고 왕이 됐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었고 강한 왕권을 가지면서 왕이 됐던 것이 의자왕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등장을 하자마자 자, 나를 따르라, 신라를 친다. 그러면 신라를 쳐버려요. 신라를 계속 공격합니다. 매일매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신라와 백제 교통로 한가운데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대야성인데요. 이 대야성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대야성 함락시키고 요 근처에 있는 40개의 성도 뺏어버려요. 이것이 의자왕입니다. 그 신라는 돌아버리는 거죠. 자, 이때 이 대야성 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김품석이 이 대야성 성주인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들 있잖아요. 부하의 철을 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김품석의 부인이 있잖아요. 이 부인이요. 당시에 김춘추가 등장했어요. 이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딸.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의 힘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엉망진창인데 아주 중요한 그 대야성을 뺏기게 된 거죠. 그것도 이 대야성을 못 들었는데 이 대야성의 그 김품석의 오른팔이 아까 자신의 와이프를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장하고 내통해가지고 문 열어주고요. 김품석을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체포해서 인계해버려요. 이렇게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의자왕이 이것을 보고 김품석이 항복을 했는데 원래 항복을 하면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자왕이 김품석을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넌 뭐야? 그러면서 죽여버렸는데 이제 김춘추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김춘추가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들을 죽인 다음에 목만 보냈어요. 그 몸만 보냈어. 그리고 목은 백제로 가져가서 묻어버렸어. 밟고 다니라고 막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제부터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딸내미를 구해야겠다. 딸내미 시신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백제를 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때 김춘추예요. 당시 김춘추는 신하의 입장이었습니다. 신하. 이렇게. 그리고 조금 이따 왕이 되지요. 김춘추. 아무튼 의자왕은 계속 치고 대야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이제 백제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60쪽이에요. 60쪽에 보시면 신라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신라. 기억번 지증왕이죠.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꾸고요.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상국을 복속시켰는데 누구? 이사부 장군을 시켰죠. 자, 우경을 실시했고요. 동시전을 설치했습니다. 다 기억하세요. 자, 법흥왕
가야 병부를 설치했죠. 그래서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자,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의 기틀을 다졌고 17관등제, 그래서 골품제를 정비했던 왕이 또 법흥왕이었고 불교를 공인했으니 2차 도년순교 또 나올 거예요. 문화편에서. 자, 연호 사용했고요. 김해에 금관가야를 또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디귿번의 진흥왕입니다. 화랑도를 공인했고요. 연호를 사용했고 한강을 장악했어요. 자, 그쵸?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함경도까지 진출해요. 요건데 가는 곳마다 비석을 세워요. 비석을. 그리고 단양적 성비,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창령비를 세우고, 그리고 황초령비 세우고, 마운령비를 세우는데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한강 상류를 장악을 해서 단양적 성비, 그리고 하류를 장악을 해서 북한산 비석,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해서 여기에서 창령비, 그리고 황초령비, 마운령비는 요 함경도 지역을 정복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신나서 비석을 세웠고, 단양적 성비와 순수비, 돌아다닐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순수비는 깨끗하다가 아니고 순수비는 돌아다니. 그러니까 단양적 성비와 순수비가 4개예요. 그래서 4개의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가야 정복했고요. 이제 대가야를 정복하는 순간 가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야 멸망은 진흥왕 때 싹 다 없어졌다. 자, 그리고 리을번에 보면 선덕여왕이 나오는데 분황사와 황룡사 구축목탑을 또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이 내용만 알아두세요. 어차피 또 나오니까. 자, 양가로 4번에 가야연맹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정기가야연맹. 자, 가야라는 나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야라는 나라는 여기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6개 육가야로 출발을 하는데 통합은 못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금관가야가 굉장히 수도 역할을 할 정도로 번성했었고, 그런데 점차로 가면서 대가야로 중심지가 옮기게 되죠. 이 옮기게 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고구려군의 공격이지요. 그래서 이 금관가야가 번성했을 때를 전기가야라고 하고요. 이 대가야가 번성했을 때를 후기가야라고 합니다. 자, 이 전기가야 때, 금관가야 때는 중개무역을 담당하면서 이득을 취했어요. 특히나 일본과 여기에 살았던 낭랑 있죠? 낭랑과 중개무역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쇠퇴하게 돼요, 얘들이? 아까 그 미천왕이 낭랑을 축출했잖아요. 이 애들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무역해? 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구려도 이 백제가 고구려 싫죠. 그러니까 고구려 공격하는데 가담하게 되는 거야. 신라 공격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광개토당이 치면서 에이 이렇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금관가야는 언제 멸망하죠? 6세기 신라 법흥왕 때. 그리고 대가야는 언제입니까? 진흥왕 때. 다시 얘기해서 6세기 때 신라에 병합되는 것이 가야였다. 자, 동그라미 1번 정기가야죠. 그래서 기억번 성립 김수로에 의해서 금관가야가 건국됩니다. 그래서 가야의 김수로, 그래서 설화를 제가 실어놨는데, 김수로는 AD 42년에 다른 5명의 아이와 함께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직 나라 이름이 있지 않았고 임금과 신하의 호칭도 없었던 곳에서 44년에 가야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42년에 태어나서 44년에 3살인데 나라를 만들었다. 하여튼 설화니까. 그렇죠? 자, 니은번 볼게요. 2세기 낙동강 하류 변해한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토대로 이게 성장을 했던 나라가 가야였고, 디귿번에 보시면 3세기 금관가야 중심, 그래서 벼농사, 철이 생산이 뛰어났고 중개무역이 번성을 했었죠. 자, 4세기에서 5세기 초 리을번에 보시면 중개무역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또 금관가야였고, 고구려군의 공격까지 그러면서 이제 쇠퇴하게 됐고,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에 후기가야 연맹으로 가게 됩니다. 5세기 후반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새로운 가야의 맹주로 부상하게 되고요. 자, 니은번에 6세기 초 신라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 내용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멸망.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잡아서 금법
대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은 못하고 아쉽게 그런 한계점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페이지 바뀌어서요. 61쪽으로 갈게요. 61쪽.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요것을 두 번째 단락. 지금 이제 삼국항쟁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돼가고 있었고요. 지금 이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구려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이제 7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7세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고구려가 그렇게 박살이 났을까라는 거죠. 궁금하죠. 안 궁금하셔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궁금해. 저는 궁금합니다. 자, 이제 삼국 통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삼국통일의 그 정리는 제가 이제 판서로 미리보기에서 한번 적어놨고요. 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날개를 볼게요. 오른쪽에 날개 보시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통일 왕조였던 진나라가 분열되었던 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남조와 북조 시대가 있었죠. 남조와 북조.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를 우습게 볼 나라는 아니죠.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쪽으로 할까? 자, 고구려가요. 자, 얘들한테 두드러 맞았죠. 그런데 이제 신라가 이렇게 이제 번성을 했고요. 고구려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얘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북쪽에 수나라가 참 말하면서 쓰니까. 자, 여기를 통일한 왕조가 생겼으니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가 통일을 목전에 뒀어요. 이때 고구려 긴장 바싹하죠. 왜? 여지껏 해온 게 있는데 이제 중국이 통일되면 쳐버리겠죠. 그리고 수나라 역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쳐버리는 거죠. 어디? 요서 지방을 공격해서 일단 요곳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요 뒤에서 한번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분위기인데 무슨 얘들이 이거 까짝까짝 한다고 이거 신경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난 공격 안 했는데 니들이 먼저 쳤지? 오케이, 나 공격할게. 그래서 수 문제가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 수양제가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3만 대군, 113만이면요, 이 행군하는 모습이 위성에 잡혀요. 말 다 했지 뭐, 그렇죠? 일렬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 엄청난 수. 근데 이게 또 전투부대만 113만이에요. 전쟁하면 전투부대만가요? 아니지, 비전투부대, 물자 담당해야죠. 밤 날라야죠. 그렇죠? 그리고 무기 날라야죠. 병력도 죽고 나면 병력 보충해야죠. 이렇게 비전투부대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한 300만은 충분히 넘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고구려가 막았습니다. 야,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막았느냐라는 거 전 세계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 전쟁사의 미스테리가 수나라를 고구려가 어떻게 막았느냐? 몰라요. 하여튼 막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막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막았느냐?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가서 막았죠. 그래서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쳤을 때 을지문덕 장수가 어디에서? 살수에서 크게 승리하지요. 이것이 이제 살수는 청천강이에요. 그래서 살수에서 크게 막는데 이때 수나라 장수 우중문이 있었거든요. 이 우중문에게 편지를 띄워요. 야, 정탐을 갔다 와요. 그래서 우중문이 지금 수나라를 통솔하고 있는데 지휘관인데 이 봤더니 니들 이거 깨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기적으로 이 행군을 했잖아요. 얼마나 고달퍼요. 게다가 이쪽 동네 또 춥기도 하고 그리고 비도 하여튼 다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지친 모습에 이것을 보고 을지문덕이 오늘이구나. 공격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공격하기 전에 이 수나라 우중문에게 한마디 띄웁니다. 그것이 을지문덕의 오원시예요.
여수장 우중문 시인데 오원시예요. 그래서 신책 구천뭇 묘산 궁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원시를 남기는데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많은 전쟁에서 공을 엄청 많이 세웠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 공으로 그냥 만족하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지요. 말주림이죠. 그 뒤에 말주림은 뭐예요? 안 도망가면 쑥대밭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중문이 열받죠. 야, 공격하자라고 했는데 벌써 쳐들어왔죠. 와,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간 인원수는 수천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죠. 천수백에 불과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박살을 내버렸던 것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나라가요. 이 고구려 공격을 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뚫어버리거든요. 운하라고 하는 것은 강을 뚫는 거예요. 인위적인 강을 대운하. 이 위성에서 보이는 대운하를 뚫어버렸던 게 양지. 게다가 이제 전쟁을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수나라가 자연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자,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보세요. 이 엄청난 대국과 전쟁을 했고 승리는 했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고 있을 때 이 당나라가 들어왔을 때요. 고구려는요. 벌써 이제 왕권 떨어지고 권력 다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완전히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때 당시에 영유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생소하죠. 자, 고구려 영유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자, 영유왕이 등장을 하면서 옆에 당나라 있죠. 당나라 조상은 누구죠? 수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전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만들었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에 지쳤어요. 그러면서 이 영유왕이 친당 정책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하고 친하게 외교로서 우리가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을 잠깐 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당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얘들도 바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누구 전쟁 싫다 이거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럴 때 당시에 연개소문은요. 연개소문이 등장을 하는데 연개소문은 요 친당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영유왕은 뭐야 저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연개소문을 북방으로 내보라 버려요. 그래서 이 변방이나 지켜 이렇게 이제 내모는데, 이때 당시에 이 연개소문이요. 이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를 연결을 하니 이것이 천리장성이에요.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천리장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이따 당나라가 쳐들어올 것이 막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데, 이 장성을 쌓을 때 장성이 뭐냐면요. 성이 있죠. 성이 이렇게 영화 보면 성이 있잖아. 그렇죠? 저쪽에도 성이 있고 성 안에서 막 싸우고 성을 포위하라고 하면 포위하고, 이 성과 저쪽 성을 벽으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천리길을 만드는 건데, 당시에 그러면 이 성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주들을 가서 굴복을 시켜요. 힘의 논리로. 너 나 누군지 알지? 내 연개소문이야. 꿇어서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장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북방에 있는 군사력을 싹 다 손으로 쥐게 되는 것이 연개소문이에요. 그런데 친당 정책을 하니까 연개소문이 여기에 꼭지 돌아버린 거죠. 논리는 간단해요. 당나라의 조상은 수나라고, 우리의 조상은 수나라와 전쟁을 해서 우리와 수나라는 원수지간의 나라고, 다시 얘기하면 당나라도 원수지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원수인데 어떻게 놀자는 얘기를 왕이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수도로 들어가서 영유왕을 쳐버리죠. 영유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장왕을 올리는데, 이것이 연개소문의 정변이에요. 그래서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올리고요. 보장왕은, 이 연개소문은 당시에 망리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망리지가 뭐냐면 대대로예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대대로는 뭐냐면요. 수상입니다. 예전에 국상이라고 했던 거 있죠? 이름 바뀌어서 대대로예요. 그러니까 왕 밑에 바로 넘버 2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대로예요. 근데 보장왕은
연개소문의 공을 높이 사서 공치사를 내야 되겠어. 근데 뭐 더 올라갈 급이 없네. 그래서 처음으로 대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당신은 대망리지입니다. 당시에 연개소문의 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장왕이 벌벌 떠는 거죠. 그렇죠?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당태종 이세민이는 이 얘기를 듣고 쳐죽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장왕도 역시 대당 강경 선언을 하는 거죠. 당나라 적대 관계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그러면서 군대를 몰고 고구려를 치게 되니 그것이 당나라의 침입이죠. 자, 이 당나라의 침입 때 이 안시성에서요, 양만춘 장군이 잘못 썼네. 그냥 보세요. 양만춘 장군이 막지요. 엄청난 그 당나라의 군대를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막고 격파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당태종의 눈 한쪽을 실명을 시키는 것이 또 양만춘 장군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당나라 전쟁을 또 끝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나라는 열받아요. 누구? 고구려 열받죠. 고구려는 지금 신이 났는데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무서운 사람이 거의 실질적인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제와 신라.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 어떻게 지금 돌아가겠느냐 보자라는 거죠. 자, 61쪽 1번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죠. 양거래 1번의 수나라와 전쟁입니다. 수나라 전쟁. 고구려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살수대첩 기억번. 수 문제가 쳐들어왔는데 필요 없고 니은번 살수대첩 볼게요. 수나라 양제가 쳐들어오는데요. 113만 대군 쳐들어옵니다.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첩. 그렇죠. 격파했어요. 그래서 이 수나라를 죽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청천강인데 이렇게 수나라를 살해해버렸다, 뭐 이런 거죠. 살수대첩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까먹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나라 멸망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당과의 전쟁이 있어요. 자, 대당강경책. 그래서 기억번 천리장성. 고구려는 국경에 천리장성을 쌓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보시면 니은번 연개소문 점견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장왕을 왕으로 앉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당강경 선언을 하니 당나라가 쳐들어왔고,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끝까지 싸워서 막았다라는 거죠. 이 내용보다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자, 62쪽 볼게요. 안시성 전투 됐고요. 이제 2번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멸망할 때가 됐어요. 멸망을 시키자.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지금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자, 전쟁도 끝났고 고구려. 자, 백제하고 신라인데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고구려? 신라가 제일 힘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신라가 제일 지금 팔자 좋지 않습니까? 백제가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아주 그냥 막 신라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7세기 되면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하니 그것이 여제 동맹이에요. 하여튼 뭐 어제의 적도 없고 어제의 동지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신라는요 지금 미치겠어요. 백제 때문에 눈만 뜨면 백제가 와 하고 대화성도 함락하고 막 난리가 나죠. 자, 이제 진덕여왕 때입니다.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신하의 입장으로 있었고요. 자, 그 신라는 제일 지금 힘든 때죠. 왜요? 백제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공격하지요. 아침, 밤낮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짜증이 막 나는 거죠. 죽겠죠. 이때 이제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백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김춘추 같은 경우는 지금 뒤도 안 보고요. 고구려로 뛰어 올라갑니다. 자, 당시에 고구려는 누가 있었죠? 연개소문. 그렇죠? 그래서 그 연개소문과 보장왕이 있는데 김춘추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군사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럼 백제를 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백제와 고구려 여제 동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 알았어.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주소를 잘못 찾아왔지. 그렇죠? 보장왕, 연개소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땅 다 돌려줘.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훅을 때려다가 왕창 붙여왔죠. 김춘추가 이제 지금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얘기하죠. 저는 신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어느 자리라고 지금 와가지고 장난질이야. 자, 저거 체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돼요.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 김춘추예요. 그래서 연개소문에 집 창고에 갇혀져 있어요. 여차하면 이제 죽게 생긴 거지. 그랬을 때 신라 간첩이 이제 이 고정 간첩이 있었는데 이 고정 간첩이 이제 연개소문의 뒤에 가서 뒷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김춘추를 탈출시키고 김춘추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제는 남아있는데 딱 하나다 그러면서 당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좀 도와달라. 백제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거지. 당나라가 내가 왜 니들 전쟁에 왜 끼어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은 고구려를 칠 것이다. 그래? 고구려? 솔깃하지요? 고구려 친 다음엔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 땅은 어떻게 할 거야?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알아보고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 욕심이 없고요. 이 땅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당과 신라가 연합하게 되는 이른바 나당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나당 연합군. 그렇죠.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당나라가 백제를 치겠다 그러면서 넘어오게 되고 신라도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치게 됩니다. 이때 왕은 바뀌어서요. 김춘추가 무열왕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열왕이 된 김춘추는 당나라와 얘기를 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작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나당 연합 신라의 김유신은 그 사비성 바로 목전에 있는 황산벌에 가서요. 이 황산벌에서 백제를 격파를 시켜버리는 거죠. 당시에 백제 장군 계백이었죠. 이 계백을 죽이고 그리고 사비성을 함락시키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 신라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 무열왕 김춘추는요 왕이 된 뒤에 그리고 딸내미의 복수를 한 다음에 세상을 뜨게 되는 거죠. 그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문무왕은요, 이 남아있는 고구려를 치게 되는 거죠. 고구려 칩시다 그러면서 당과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660년에 멸망한 백제가 부활을 하겠다고 663년까지 660년에 이제 부활을 시키겠다고 이 의자왕의 서자 부여풍이 있었어요. 풍을 왕자로 앉히고요. 그리고 흑지상지 그리고 도침, 복신이 함께 여기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백제를 다시 세우자라는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백제가 멸망했어요. 660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660년부터 663년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때 백제 다시 살리기 운동이 전개가 되니까 저 옆에 있었던 누굽니까? 일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아버지가 지금 부활하겠다고? 그래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러면서 외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 이 백제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때 역시 신라와 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백제 부흥운동도 끝이 나요. 이때 이제 고구려 그 다음 타자로 다음 수순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이 고구려에 연개소문이 있었죠. 이 연개소문은 죽고요. 연개소문의 첫째 아들 연남생이가 있고요. 둘째 남산이가 있고 남생이가 있어요. 둘째 아들 남생이. 그래서 연남산과 다시. 자, 제가 지금 급해서 빨리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자, 연개소문이 죽고요. 연개소문의 장남 남생이가 있고요. 그리고 남건이가 있고.
그리고 막내 남산이가 있었어요. 자, 이연계수문이 죽은 다음에 대망리지는 남생이가 하게 되고 망리지에 남건이가 오르고 이렇게 이제 나눠 먹기 들어갔는데 첫째 이 장남이요 조금 유한 성격이 있었고 남건이는 이 고구려의 피를 그대로 계승한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남생이가 이거는 당나라하고 얘기를 하자. 대화로 풀어야 돼. 이쪽이었고 이 형이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대화야. 대화할 거면 벌써 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백제멸망했는데 택도문 소리다. 그런데 몰아붙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남생이가 여기서 고립 상황에 빠져가지고 당나라로 투항해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망리지가 있어요. 자, 이 남생이가 투항하니까 당나라에서는 신났죠. 그래서 이 남생이가 대망리지기 때문에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자 여기 치는데 어떻게 쳐야 돼? 남생이가 저 뒤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딱딱 치면서 고구려를 어이없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고구려 멸망입니다. 그래서 내분으로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668년입니다. 이렇게. 자, 진짜 허무하지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이렇게 돼서 신라는 이제 목표 다 이뤘잖아요. 그렇죠? 신라는 편해졌어요. 와, 편했다. 그러고 있는데, 당나라가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상한 도호부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신라를 위협하고 있어요. 신라가 야 당나라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니네 집에 들어가야지. 안 가요. 그리고 이 윗동네도 당나라가 야 이제 우리 이 동네 먹을게. 이렇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당나라 애들은 여기에서 고구려 유민들 핍박하고 막 난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자. 그래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시간이 좀 애매하죠? 저도 지금 끊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